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가나심리치료연구소에 박성만 소장님 모시고 저희 심리 관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논의를 나누고자 할게요. 대표님, 우선 저희 간략하게 대표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당에 있는 가나심리치료연구소장으로서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에 근거한 심리치료를 하고 또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두 심리학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20년 가까이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12권의 심리 치유서를 쓴 또 교양심리학 작가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에 포커스를 두시고 12권이나 책을 좀 많이 내셨는데, 저희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분야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면은, 분석심리 그러시면은 저는 이제 칼융 그런 사람들 생각나거든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칼융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좀 관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하시는 전문 분야에 말씀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네.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 예.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공통어가 들어가가지고 뭐 같은 심리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정신분석학적인 용어하고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는 전혀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분석학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마음이 아픈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의 원인을 마치 메스로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환자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에 좀 포커싱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근데 분석 심리학은 똑같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마음이 아프지?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삶의 방향, 그것은 뭘까?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요. 그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의 차이. 그러면 칼융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분의 전문 분야는 뭐예요? 그분은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죠. 예. 원래는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였는데 이제 네. 프로이트하고 결별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심리학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무의식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이나 무의식을 탐구하는데 분석심리학은 좀 달라요. 분석심리학은 주로 이제 정신분석학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무의식에 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분석심리학은 개인 무의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뎁 사이콜로지, 심층 심리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영역까지 접근해 나가죠. 예. 집단 무의식. 그렇죠. 들어갔어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개인 무의식이 주로 표면적인 무의식이라고 하게 되면 집단 무의식은 더 깊은.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로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좀 연결돼 있다. 그렇죠. 연결돼 있죠. 집단 무의식이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선생님과 저하고는 네.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집단 무의식으로 계속 들어가서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저하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그 인류가 하나다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그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선사시대부터 쌓여 있는 게 인간 본성의 그런 거다. 그런 걸 좀 다름이 없다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대표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 취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의 취지는 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관심을 쭉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뭔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을 전공했어요.
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 그런 목회도 오랫동안 했고 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목사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 예. 이제 이 신학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정신치료사로서 사람을 돕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당에 가나 심리치료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1대1 만나면서 그분의 고통을 덜어주고 좀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죠. 기쁘고 의미도 있고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그 대표님이 원하시는 철학 뭐 아니면은 뭐 그 종교색이 될 수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 사상적인 걸 수도 있고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거를 계속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이제 교회를 할 때 네. 이제 그 지역에서 소위 좀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제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가정적으로 혹은 부부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좀 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놓으면 좀 가벼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걸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저를 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저하고 만나면서 그 부부의 어려운 점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나를 믿는구나. 대표님께서 신학을 하셨다가 이제 모멘텀의 계기로 심리 치료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소위 이 지방 근소도시였거든요. 지역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떤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기를 원했어요. 털어놓으면 좀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역이 이제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자기 이야기가 또 새어나갈까봐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어떻게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당신들이 부부관계에서 이제 경험하는 그리고 각자가 경험하는 어려운 점을 많이 털어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나를 신뢰를 하는구나.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든든한 일꾼들이 되어줄 거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이제 저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만 이분과의 관계를 돌아봐도 제가 딱히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신학 갖고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 그때 공부한 것이 제가 이제 분석심. 대표님이 책을 집필하셨는데 그 책을 집필하신 계기도 같은 맥락이신 건가요? 예, 같은 맥락이죠. 심리치료 이제 임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적인 치료는 꽤 장기간을 합니다. 1년, 2년, 길면 3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굉장히 풍성한 자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내담자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무의식적인 이런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좀 알기 쉬운 언어로 좀 풀어내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좀 자기와 타자에 대해서 좀 넉넉하고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기록을 했다가 그걸 이제 책으로 풀어 쓰고
글로 풀어 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게 되던 겁니다.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권씩 책을 꾸준하게 쓰신 게 벌써 이제 12권이 되셨고, 예. 그 되게 대단하신데요? 엄청 대단하신데, 대표님께서 또 목회 활동을 하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심리 상담 그쪽으로 체인지 하시는 것도 큰 용기랑 결단이 필요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이제 있으셨나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원래 목사들이 페루존어가 굉장히 강해요. 예, 페루존어가 강하기 때문에 예, 자기의 어떤 그 입지를 지키려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저는 어떤 그 기준을 하나 갖고 있었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저는 그 기준이 그게 하나였어요. 네, 목회는 저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목회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심리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좀 보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요 두 개를 겸한 사람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임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어떤 갈림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로 갔을 때는 좀 안정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새로운 길이잖아요. 네. 좀 모험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기준은 그거였어요. 예,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예.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됐을 때 내가 어떤 길로 갔을 때 후회를 하지 않을까. 야,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 아주 좀 힘들었지만은, 좀 외롭고 고독한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런 힘든 선택에서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아, 대표님께서 지금 결정하셨던 게 저도 약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10년 후에도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작지만은 계속 쌓여나가는 일. 좀 그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좋았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의 그런 좀 모멘텀, 그런 통찰, 그런 거, 배움, 그런 걸 좀 저희는 항상 여쭤봐요. 대표님 지금까지 좀 뭐 좋았고 보람됐던 순간들이 있을 거고, 지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좋았던 점이 뭐고 힘들었던 점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잖아요. 네. 근데 좋았던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좋고 힘든 거 그거는 뭐냐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을 분리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상황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거.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네. 그럴 때 좋고 싫고 이렇게 생기는 건데, 네. 사람하고 이렇게 중장기 상담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제 내담자를 제 스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거, 그들이 갈등, 그것이 저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은 내담자 안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예. 제 안에서도 기쁨도 슬픔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만나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를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 기쁘다. 진짜 상담하는 사람이 힘든 건 뭐냐면은 상처가 많은 내담자 같은 경우는 상담자를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제 초보 상담자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공격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분의 입장에서는 나를 공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저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하지. 그런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분리를 안 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내담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변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상담실에 오게 되면은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을 잘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안 하죠. 네. 맞아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을 좀 도움받으러 왔기 때문에 힘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50분 상담하게 되면 오늘 내가 5개에서 상담을 했다면 5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끝나고 나면 막 내가 허해지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깨달은 게 네.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저는 그 얘기에 좀 공감하거든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얘기인데 인생은 항상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누구나 자신의 고통과 고난은 있는데 그거의 강도가 좀 틀릴 뿐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약간 이해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구나.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좀 그렇죠. 그걸 좀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 그냥 뭘 하더라도 공격적인 게 있어요. 말투도 되게 공격적이고 예. 뭔가 태도도 거의 공격적이고 이 나랑 싸우려고 안 나오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넓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상담실에 와서는 네. 딱 50분 상담 세션을 마치고 가거든요. 네. 마음껏 자기 안에는 공격성을 저한테 발휘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그걸 잘 홀딩해 주면서 통찰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상담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났다. 그럼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저역시 받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러나 이제 심리학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힘들지만 덜 힘든 거죠. 열받지만 덜 열받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그게 맞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인간관계 중에서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야 너랑 있으면 나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그리고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는데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해는 되네요. 상처가 많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소를 못해서 남한테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경계가 돼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람을 너무 안 믿어. 너무 안 믿어. 너무. 그 사람을 너무 안 믿는 건 뭐냐면 네. 본인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성장기에. 그를 돌보는 어른이 그를 잘 믿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약간. 그게 부모님이 신뢰를 못 해주냐면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상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갖고 애한테 관심을 잘 가지지 못했어. 네. 그거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애정을 줄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얘가 커서 그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다 못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또 너무 또 거기에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물질에 너무 집착하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악순환을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기부 봉사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못해요. 네, 오히려 예. 뭔가 세상에 기부하고 봉사하고 서비스를 줘야 대가가 돌아오는 건데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부를 못하고 테이크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돈이 엄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좀 보여요. 저도 페르소나적인 부분도 보이고 사람을 이제 도구로만 생각하는. 도구로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사람을 바뀌지가 않아서 되게 그런 부분을 함부로 또 얘기해 줄 수도 없어서. 얘기해주면 안 돼요. 네. 싸워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몇 번 트러블이 있어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이 최근에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을 좀 PR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가나 심리치료연구소라는 가나라는 이름은 왜 지으신 거예요? 가나한 땅. 가나는 제가 이제 기본 바탕이 신학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이거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치유, 변화를 의미해요. 치유와 변화를. 그래서 제가 가나라고 하는 이름을 따온 것은 치유와 변화를 상징하는 치유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가 돼야 되겠다 해서 가나다라 할 때 가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나를 따온 겁니다. 치유와 변화. 그래서 가나안이 성경에 나온 그 대표님이 향후에 대표님의 목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소명 사명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보고 그리고 뭐 상담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네. 제 연구소 강의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화두로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화두로 갖고 있는 거였는데 바로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지? 그것 때문에 저는 신학도 공부하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분석심리학 쪽으로 왔는데 네. 죽음에 관한 문서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굉장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불안해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죽는다고 해보세요. 그죠. 되게 편안하시겠어요?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죽음은 삶의 일부거든요. 네. 순간 이동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죽음에 관한 블로그를 제가 2주 전에 만들었는데 예. 메멘토 모리, 메멘토 너의 모리. 죽음을 예. 기억하라 이렇게 예. 만들었는데 글을 꾸준히 올리고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 유튜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컨텐츠로 하는 그 유튜브 활동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음 전도사가 돼보려고 그래요. 오히려 의미가 있네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예,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네. 어. 제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종착지에 이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죽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에서도 죽음 문제를 잘 다루질 않아요. 피하고 싶은 주제죠. 그렇죠. 예. 예. 언젠가 맞닥뜨려야 되는 맞닥뜨려야 주제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진실해지는 순간이 죽음 앞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죽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삶으로부터 삶의 질고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되자 삶이 좀 자유로워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사람들이 막상 죽을 때 되면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두려움이 없거든요. 정말요? 예, 그리고 뭐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막상 이제 의사로부터 불치병 판정을 받으면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살아온 흔적을 남겨놓으신 게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좀 하면서 죽음 전도사라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참신하다 또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야 이제 이쪽으로 정신건강 쪽으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로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인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이가 굉장히 각박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좀 사랑하고 존중하라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왜 사람이 힘들어지냐면 삶을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막 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젊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내 삶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개척 정신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때로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삶의 나를 맡기는 거. 삶의 나를 맡기면 삶이 내가 가야 할 곳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안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그 힘든 어떤 그 상황들을 의지적인 노력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어떤 흐름에 자기 자신을 좀 맡겨보는. 그러면 인생이 좀 더 이렇게 각박해지지 않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귀한 인연과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